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까불면 그냥 쫓아내십시오. 대체제는 널렸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선불로 내놓으라며 한국 기업을 압박하던 미국. 그 자신만만함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로 한화가 철수를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한국을 그저 값싼 하청이라 비웃던 미국은 한국 말고도 대체제는 많다며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러시아, 유럽, 일본 모두 불가능이라는 대답뿐 미국 조선업의 심장은 멈춰버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초강대국의 숨통을 끊어버린 대한민국 조선 기술의 힘.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 우리 함대는 바로 멈추게 될 겁니다. 제 손에 들린 보고서에 이 한 줄이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 국방부 배지가 제 이름 앞에 붙은 지 15년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에단 클라크입니다. 미 국방부 북극전략국 부국장으로서 태평양 함대의 전략적 운용을 책임지고 있죠. 그런데 그날 2025년 9월 24일 오후 3시 제 사무실로 날아온 이 보고서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주일 전인 9월 19일 백악관 집무실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년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진정한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순간이었죠. 기존 1,000달러였던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피터 볼턴이 박수를 쳤어요.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그는 이번 조치의 설계자였습니다. 에단 이제 동맹국들도 미국의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 말이야. 반도체며 조선이며 우리 기술로 성장해놓고 감사할 줄도 모르잖아. 저도 그때는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성장했으면서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맞아요, 피터. 이제 균형을 맞출 때가 됐죠. 제가 그렇게 대답했던 게 지금도 후회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동맹이었던 나라를 그렇게 쉽게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불과 5일 후 9월 24일 오전 11시였어요. 거제도에서 날아온 긴급 전문이 제 컴퓨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화오션 미 해군 MRO 사업 전면 철수 선언.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다시 읽어봤죠. 원리 쉬라함, 6호함, 찰스 드류함. 우리 7함대의 핵심 전력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화가 관리하던 모든 정비 라인이 중단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작년 8월부터 시작해 올해 7월까지 수주한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는 거였죠. 제가 급하게 피터에게 전화했습니다. 피터, 큰일 났어. 한화가 철수한대. 그는 웃었어요. 에단, 진정해? 블러핑이야. 한국이 우리를 떠날 수 있겠어? 하지만 피터, 그들이 관리하는 부품이 4만 8천 개야.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업체가 얼마든지 있잖아. 그의 무지함이 답답했습니다. 한화의 특수기술자 320명이 15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우리 함정의 모든 나사 하나, 배관 하나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피터, 그들은 우리 항모의 추진축 베어링 교체 주기까지 외우고 있어. 그게 뭐 대단한가? 니미츠급 항모 한 척에 베어링만 3,000개야. 각각 교체 주기가 다 달라. 대화가 안 통했죠? 더 충격적인 소식은 오후 2시에 왔어요. 캐나다 오타와에서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캐나다 의회 60조 원 규모 극지 쉐빙선 프로젝트 한국 발주 확정. 제 눈을 비볐어요. 60조 원 쉐빙선 12척. 캐나다 극지 쇠빙선 사업 CPIP는 북미에서 가장 주목받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러시아가 독점하던 북극 항로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죠. 우리도 입찰에 참여했지만 캐나다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국을 압박한 바로 그 시점에 말이죠. 피터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단 캐나다 뉴스 봤어? 이번엔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야, 피터. 우리가 비자 수수료를 올리자 한국이 등을 돌렸고 캐나다가 손을 내민 거야. 말도 안 돼. 한국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피터, 한국은 세계 조선업의 40%를 차지해 LNG선의 90%를 만들고 상황실로 달려갔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CNN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앵커가 긴박한 목소리로 전했죠.
한화 오션 철수 선언으로 미 해군 7함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면이 분할됐어요. 네, 왼쪽에는 거제 조선소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공구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파란 작업복을 입은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누군가는 15년간 써온 안전모를 상자에 담고 있었죠. 한 기술자는 자신의 이름표를 떼어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른쪽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캐나다 의회 단상이 보였어요. 네, 총리가 직접 나와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거대한 쇠빙선 모형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죠. 카메라가 계약서를 클로즈업했어요. 선명하게 보이는 금액란에 60조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북극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총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마이클 해리스 정비창 감독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에단, 큰일이야. 우리 항모들 경납고에 이미 노세일 태그가 붙기 시작했어. 벌써요? 한화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미완성 정비 항목에 다 표시하고 갔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개야. 항모 한 척당 노세일 태그가 12개씩 붙었어. 12개면 마야. 핵심 시스템들이야. 추진계통, 전력계통, 유압계통 다 포함돼.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에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사령관님, 한화가 관리하던 핵심 부품 4만 8천 개가 공급 중단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정비 없이 90일입니다. 긴 침묵이 흐렸어요. 90일? 석 달이면 함대가 멈춘다고? 예, 사령관님. 현재 부품 재고와 캐니벌라이징을 총동원해도 그게 한계입니다. 캐니벌라이징이라 다른 함정 부품을 뜯어 쓴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령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북극은? 캐나다가 한국과 손잡으면 러시아 쉐빙선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운항 가능 일수는 한국 쉐빙선이 투입되면 연간 320일까지 늘어납니다. 지금은 러시아 쉐빙선 의존 시 180일이 한계였죠. 그럼 우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북극 항로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과 일주일 전 우리는 한국을 압박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평균 정비 대기 시간 42일에서 180일로 증가 예상, 가동률 현재 62%에서 8주 내 37%로 하락 예상, 북극 운항 가능 길수 한국 쇠빙선 도입 시 연간 320일,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피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나의 빛이 어두웠습니다. 에단, 아직도 있었어? 피터,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2주면 대체 업체를 구할 수 있다니까?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피터, 한화 기술자 1명이 우리 정비병 10명의 일을 했어. 그게 가능해? 그들은 15년간 우리 함정만 봤어.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 피터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그래도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버릴 순 없잖아.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여? 한국 대사관 불빛이 꺼졌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보통은 새벽 2시까지 켜져 있거든. 오늘은 일찍 꺼졌어. 더 이상 우리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진 거야. 설마, 피터, 한국은 이제 중국, 일본, 심지어 러시아와도 거래해. 우리만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어. 피터가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주저앉듯 의자에 털썩 앉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일 아침 직접 확인해야지. 정비창에 가서 실제 상황을 봐야 해. 한국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하러 피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에단, 정말 90일 안에 함대가 멈춘다고 생각해? 피터, 이미 시작됐어. 노세일 태그 12개, 그게 시작이야.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버지니아 노퍽 해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피터도 함께였어요. 에단, 이렇게 일찍 갈 필요까지 있나?
정비창은 새벽부터 돌아가야 정상이야. 네, 한화 기술자들이 있을 때는 새벽 4시부터 불이 켜졌거든. 차창 밖으로 기지 정문이 보였습니다. 경비병의 표정도 어두웠죠. 클라크 부국장님, 정비창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비창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용접 소리, 망치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음으로 가득했을 텐데요. 입구에서 마이클 해리스 감독이 우릴 맞았어요.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에단, 피터, 와줘서 고마워. 상황이 어때요, 마이클? 직접 보는 게 나을 거야. 우리는 중앙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10명 넘는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해군정비사령부 조달청, 심지어 펜타곤에서도 사람이 와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빨간색으로 가득한 현황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이 전부 정비 중단 항목입니다. 마이클의 설명에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피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합시다. 한국 업체 의존은 어차피 허세였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죠. 우리가 세계 최강 미 해군인데 한국 중소기업 하나에 좌지우지된다 말이 됩니까?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독일 티센크루프, 이탈리아 핑칸티에리. 대체 업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김이 손을 들었어요. 해군 조달청 차장이었죠.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볼턴 보좌관님, 그 업체들과 이미 접촉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소 준비 기간만 18개월입니다. 우리 함정 도면 분석부터 시작해야 한대요. 피터의 표정이 굳었어요. 18개월? 마이클이 나섰습니다. 피터, 한화는 15년간 우리 함정을 만져왔어. 부품 하나하나의 마모 패턴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지. 그런 건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아니야. 보여줄게. 마이클이 우리를 정비 현장으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정비창 내부로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니미츠급 항모의 엔진룸이 열려 있었는데 곳곳에 빈 공간이 보였어요. 저 빈 모듈 포켓들 보이시죠? 마이클이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엔진 모듈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줄지어 있는 12개의 포켓 중 8개가 비어 있었죠. 캐니벌라이징입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함정 부품을 뜯어다 급한 곳에 끼워 넣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야? 피터가 물었습니다. 부품 고장률이 45%까지 올라갔어요. 45%? 원래 부품이 아니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진동이 생기고 마모가 빨라지고 마이클이 우리를 다른 구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찰스 드류함의 보급 창고였어요. 여기 보세요. 선반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화가 관리하던 48,000개 부품 중 재고가 있는 건 3,000개뿐입니다. 나머지는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공급받았어요. 재고 관리 비용을 아끼려고 데이비드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이게 한화 철수 이후 정비 대기 현황입니다. 화면에는 붉은 막대 그래프가 치솟아 있었죠. 구축함 8척, 순양함 4척, 보급함 2척이 정비 대기 중입니다. 평균 대기 시간은 이미 85일을 넘었어요. 한화가 있을 때는 14일이었는데 피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야. 우리가 직접 하면 돼. 그때 한 젊은 정비병이 뛰어왔어요. 감독님, 큰일입니다. 뭐가? 유콘함 추진축 베어링이 완전히 나갔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유콘함으로 달려갔어요. 기관실에서는 이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베어링 온도가 280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정비반장이 보고했죠? 한화 기술자들은 200도만 넘어도 바로 교체했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몰랐습니다. 마이클이 무너지듯 앉았어요. 이 베어링 하나 때문에 유코남은 6개월간 못 움직여? 6개월? 피터가 소리쳤습니다. 그저 교체 부품을 구하는 데만 4개월, 설치와 테스트에 2개월이에요. 한화가 있었다면 3일이면 충분했죠. 그들은 예비 부품을 항상 준비해뒀으니까 정비창 사무실로 돌아온 마이클이 서류 더미를 꺼냈어요. 에단, 이게 뭔지 알아? 정비 매뉴얼. 한화가 남기고 간 거야. 근데 봐. 매뉴얼을 펼치자 한글로 가득했습니다. 핵심 부분이 다 한글이야. 번역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거야. 피터가 화를 냈어요. 왜 영어로 안 만들었지? 우리가 그들을 무시했잖아. 영어 매뉴얼 만들자고 했더니 예산 없다고 거절했어. 마이클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죠.
이제 와서 따지면 뭐해? 그들은 떠났어. 데이비드가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답변이 왔어요. 뭐래? 최소 견적이 한화의 3배래요. 게다가 품질 보증은 못한대요. 독일은? 티센크루프는 잠수함만 하겠대요. 수상함은 경험이 없다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마이클이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피터, 에단, 솔직히 말할게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우리 정비창이 아니라 해체장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함정을 고치는 게 아니라 멀쩡한 배를 뜯어서 다른 배에 끼우고 있어요. 그게 캐니벌라이징이잖아. 피터가 반박했습니다. 캐니벌라이징도 한계가 있어요. 이미 뜯을 배도 없어. 마이클이 벽에 걸린 현황판을 가리켰어요. 항모 2척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어요. 레드라인? 운항 중단 기준선이요? 주요 시스템의 30% 이상이 고장나면 운항을 중단해야 해요. 그럼 맞아요. 2주 안에 항모 2척이 멈춥니다. 피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항모가 2척이나 멈춘다고? 링컨함과 루스벨트함입니다. 태평양 함대의 핵심 전력이었죠. 중국이 이 사실을 알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화 기술자 한 명 박지우 씨 아세요? 박지우? 제가 물었습니다. 베어링 전문가였어요? 그가 관리할 때는 단 한 번도 베어링 문제가 없었는데 마이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일주일 만에 3개가 나갔어요.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어요. 박지우 씨가 남긴 메모를 찾았는데요. 뭐라고 써있어? 라인이 멈추면 함대가 멈춥니다. 섬뜩했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피터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됐어. 우리가 직접 테스트하자. 테스트요? 대체 부품을 구해서 직접 성능을 확인하는 거야. 어디서 구할 건데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캘리포니아의 국산 부품 제조업체들이 있잖아. 당장 연락해. 저는 불안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마이클 테스트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에단, 네? 기적을 바라지는 마세요. 회의가 끝나고 피터와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에단,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야. 피터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그래야죠.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마이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비창이 아니라 해체장입니다. 그리고 빈 모듈 포켓들 45%의 고장률, 멈춰버릴 항모 2척. 과연 우리가 대체 공급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90일 안에 함대가 멈추게 될까요? 캘리포니아 포트 휴님이 해군 시험장은 태평양에 짠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어요. 9월 25일 오전 10시 저는 피터 그리고 기술 평가팀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테스트 동에는 이미 수십 개의 부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에단, 오늘이 우리의 독립기념일이 될 거야. 피터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속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3개의 미국 업체가 샘플을 가져왔어요. 프리시전 다이내믹스, 아메리칸 마린 시스템즈, 그리고 퍼시픽 디펜스 솔루션즈. 각 회사 대표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한화보다 20% 저렴하고 100% 미국산입니다. 프리시전의 대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애국심으로 만든 부품이죠. 품질은 보장합니다. 옆에서 다른 대표가 거들었죠. 한국 제품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이 다시 제조업의 왕좌를 되찾을 때입니다. 테스트는 가장 기본적인 부품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축함용 냉각 펌프였어요. 한화 제품은 분당 8,000리터를 처리하며 진동은 0.05mm 이하였죠. 자, 시작합니다. 시험장 책임자의 신호와 함께 펌프가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 10분은 괜찮았습니다. 피터가 미소를 지었죠? 에단, 충분히 가능하잖아. 하지만 15분이 지나자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덜컹거리는 소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기계실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죠? 진동 수치 확인! 0.8mm, 아니 1.2mm로 상승 중입니다. 20분째 펌프가 멈췄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죠. 매캐한 냄새가 시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펠러 축이 틀어졌습니다. 기술자의 보고에 피터의 얼굴이 굳었어요. 다시 해봐. 실수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두 번째 시도도 세 번째 시도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폭발할 뻔했어요. 안전 담당자가 급히 전원을 차단했죠. 다음은 아메리칸 마린의 차례였어요. 이번엔 항모용 유압 실린더였죠. 우리 제품은 나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표가 자랑스럽게 인증서를 흔들었어요. 3년간 개발했고 2억 달러를 투자했죠. 테스트가 시작되자 처음엔 정상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압력을 최대치로 올리자 문제가 드러났어요. 실린더에서 오일이 새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당 50cc, 아니 100cc로 늘고 있어요. 바닥에 검은 오일이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항모 캐터펄트에 이런 실린더를 쓰면 전투기 발진이 불가능해집니다. 최악의 경우 전투기가 바다로 추락할 수도 있죠. 피터가 소리쳤어요. 공차를 확인해 설계 도면과 비교해봐. 측정팀이 정밀 계측기를 가져왔습니다. 30분간의 측정 끝에 결과가 나왔어요. 공차 불량률 38%입니다. 38%?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한화 제품은 0.1%도 안 됐는데 그들은 레이저 정밀 가공을 썼대요. 우리는 그 기술이 없어서. 기술자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피터는 듣지 않았어요. 세 번째 회사 퍼시픽 디펜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들이 가져온 건 레이더 시스템용 베어링이었습니다. 초정밀 베어링입니다. 일본 기술을 도입했죠. 가격도 하나보다 30% 저렴합니다. 하지만 회전 테스트에서 바로 문제가 나타났어요. 진동 측정기에 바늘이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기준치 300% 초과.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150도, M40도, 200도. 테스트 중단, 당장 중단. 불과 5분 만에 베어링이 뜨거워져 손도 댈 수 없었어요. 냉각수를 부었지만 수증기만 치솟을 뿐이었죠. 시험장 책임자인 로버트 중령이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세 회사 모두 해군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피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단 하나도 통과 못했습니다. 테스트 벤치 위에는 붉은 페일 스탬프가 연달아 찍혔죠. 그 선명한 붉은 글씨가 우리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실패, 실패, 실패. 세 개의 스탬프가 마치 우리 함대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테스트를 해보자. 실제 함정에 설치해서 확인하는 거야. 피터, 그건 너무 위험해. 제가 말렸어요. 위험하든 말든 해야 해. 우리에게 시간이 없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그날 오후 우리는 정박 중인 구축함 스테레탐에 시험 부품을 설치했어요. 간단한 냉각 시스템 부품이었죠. 설치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한화 기술자들은 30분이면 끝냈다는데 말이죠. 엔진을 켜고 10분, 정확히 10분 만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냉각수 온도 이상, 엔진 정지? 기관장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뛰어왔어요. 이게 뭡니까? 엔진이 과열될 뻔했어요. 부품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맞지 않다니? 같은 규격 아닌가? 규격은 같은데 재질이 달라요. 열 팽창 계수가 안 맞습니다. 그럼 엔진이 터질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 기관장의 고함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로버트 중령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데이터는 참담했습니다. 프리시전 다이내믹스 공차 불량률 38%, 아메리칸 마린 진동 기준 450% 초과, 퍼시픽 디펜스 내구성 테스트 12분 만에 파손. 피터가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털썩 쓰러지듯 앉았죠.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절망이 보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 왜 우리가 못 만드는 거지? 로버트 중령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볼턴 보좌관님, 이건 단순한 제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한화는 15년간 우리 함정의 특성을 연구했어요. 각 함정마다 미세하게 다른 진동 패턴, 염분 노출도, 운용 환경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했죠. 그걸 우리도 할 수 있잖아. 15년이 걸립니다. 우리에게 15년이 있습니까? 그때 한 젊은 기술자가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박지우 엔지니어가 남긴 영상을 찾았습니다. 영상? 네, 화면에는 한화 거제 공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박지우가 베어링을 점검하며 설명하는 장면이었죠. 이 베어링 하나에 157개의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온도, 진동, 소음, 마모도, 윤활 상태. 모든 걸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속 그는 맨손으로 베어링을 만지며 미세한 진동을 느끼고 있었어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만 손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경청 1mm의 차이도 느낄 수 있어야 진짜 기술자입니다. 피터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저걸 우리도 할 수 있잖아. 볼턴 보좌관님. 로버트 중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15년의 경험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평양이 보였죠? 저 바다 위에 우리 함대가 떠 있는데 이제 그들을 지킬 부품이 없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가능해 보였는데 제 혼잣말에 피터가 대답했어요. 서류상 가능해도 현실은 멈췄어, 에단. 시험장을 나오면서 로버트 중령이 봉투를 건넸어요. 뭐죠? 해군 정보부에서 온 겁니다. 중국 동향 보고서예요.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해군 태평양 진출 준비 가속화, 미칠함대 정비 마비 상황 파악, 남중국해 군사훈련 규모 2배 확대. 피터의 손이 떨렸어요. 중국이 벌써 알았다고? 제 한화철수 소식은 이미 국제뉴스가 됐으니까요. 우리의 약점이 적에게 노출된 거였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터가 물었어요. 에단 정말 방법이 없을까? 한화를 다시 부르는 것 외에는 그건 불가능해. 대통령이 용납 안 할 거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이클 감독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에단, 링컨함에서 화재가 났어요. 뭐라고? 대체 부품 때문에 전기 합선이 일어났대요.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피해는 전투 시스템 일부가 손상됐어요. 최소 3개월은 수리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피터를 봤어요.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봤습니다. 진짜 공포가 그의 얼굴에 드러났어요. 에단 우리 함대 가동률이 얼마나 떨어질까? 현재 62%에서 아마 8주 안에 37%까지 떨어질 겁니다. 37%면 태평양 전력의 절반 이상이 무력화되는 거죠. 피터가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70% 아래로 떨어지면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슨 자료? 마스가가 작성한 보고서요.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에 관한 거죠. 그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차가 워싱턴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놓친 게 뭘까? 한국을 단순한 하청업체로만 봤던 우리의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걸까요? 국방부 지하 3층 자료실은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은 곳이었어요. 9월 25일 밤 11시 저는 혼자 그곳에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마스가 전 차관보가 남긴 보고서를 찾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들어왔어요. 에단,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데이비드 김이었습니다. 조달청 차장인 그도 뭔가를 찾으러 온 모양이었어요. 마스가의 옛 보고서를 찾고 있어요. 동맹국 기술 협력 관련? 어떻게 알았어요? 데이비드가 쓴웃음을 지었죠. 나도 찾으러 왔거든. 한화 철수 이후로 대안을 찾아야 하니까. 우리는 함께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데이비드가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에단 이리 와봐. 그가 든 것은 2022년 작성된 보고서였어요. 표지에는 동맹국 방산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아래 작은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 필체였어요. 이거 내가 쓴 메모네? 3년 전 제가 연필로 적은 메모였습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가동률. 정비 없는 함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비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에단, 당신이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때는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보고서를 펼쳐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스가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한화오션의 MRO 능력은 단순 정비가 아닌 전투력 유지의 핵심이다. 가격 경쟁력만 보면 안 된다. 기술 축적과 신뢰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한국을 잃으면 태평양을 잃는다.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왜 무시했을까? 피터 같은 사람들은 숫자만 봤으니까요. 한화가 비싸다고만 생각했죠.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경제적이었어요. 정비 시간 단축, 가동률 유지, 부품 수명 연장. 그때 데이비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에단, 이거 봐.
실시간 MRO 대시보드야? 화면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태평양 함대 전체의 가동률을 보여주는 지도였는데 붉은 경고등이 곳곳에서 번쩍이고 있었죠. 빨간색이 정비 필요, 노란색이 정비 대기, 초록색만 정상 운항이야. 초록색이 거의 없네요? 30%도 안 돼? 일주일 전에는 70%였는데 데이비드가 클릭하자 상세 정보가 떴어요. 니미츠 함 증기 터빈 이상으로 정비 대기 97일째, 로네얼드 레이건 함 레이더 시스템 고장으로 제한 운항, 존 스테니스 함 캐터펄트 3번 작동 불능. 숫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비 대기 시간이 실시간으로 증가하는 게 보였어요. 이대로면 60일 안에 데이비드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태평양 전개가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대신 말했죠? 중국이 타이완을 건드려도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긴급 조달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펜타곤 5층 대회의실에는 5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해군 참모차장, 조달청장, 태평양 함대 부사령관까지 다 왔죠. 저는 어젯밤 찾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가격과 제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가동률입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죠. 한화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가동률 비교였습니다. 62%에서 37%, 8주 만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피터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야.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지. 적응 기간이요? 그동안 우리 함대는 무력화되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비 없는 함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때 태평양 함대 부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클라크 부국장 말이 맞습니다. 어제 상황 보고를 받았는데 그가 문서를 펼쳤어요. 현재 즉시 출동 가능한 구축함이 3척뿐입니다. 3척? 여러 사람이 동시에 놀라서 물었어요. 원래는 15척이어야 정상입니다. 조달청장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화를 다시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피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우리가 먼저 비자 수수료를 올렸는데 이제 와서 무릎 꿇자고? 그럼 대안이 뭡니까? 청장이 반문했어요. 일본이든 유럽이든 대체 업체를 찾으면 돼. 18개월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18개월을 기다리면 되지. 해군 참모차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18개월? 그동안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모두가 입을 다물었죠. 북한도 우리 상황을 알고 있어.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떴어요. 그러니까 한화 없이 60일이 지나면 가동률 35%, 90일이면 25%, 120일이면 15%입니다. 참모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5%면 함대가 아니라 고철 덩어리잖아.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배보다 정박한 배가 더 많아집니다. 데이비드의 설명이 이어졌죠. 더 큰 문제는 도미노 현상입니다. 도미노? 한 척이 고장나면 그 부품을 다른 배에서 뜯었습니다. 그럼 그 배도 고장나고 제가 마스가의 보고서를 들어 올렸어요. 3년 전 마스가 전 차관보가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의 한 대목을 읽었죠.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정비 능력은 우리 전투력의 연장선이다.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전략적 패배를 자초한다. 조달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스가가 맞았네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 피터가 반박했습니다. 오만, 우리는 미국이야. 세계 최강이라고. 최강이 뭔데 배가 못 움직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청장의 말에 피터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참모차장에게 메모를 전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캐나다에서 추가 발표가 있었답니다. 뭔데요? 한국과 북극 항로 공동 개발 협정을 맺었대요. 북극 항로? 저는 즉시 이해했어요. 러시아 쉐빙선 독점을 깨겠다는 거군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소외됩니다. 북극 자원 개발에서도 항로 이용에서도.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피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있어요.
한국에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건 자존심이 문제라면 함대를 포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모차장이 일어섰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각자 대안을 준비해 오도록.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자리에 남아 대시보드를 계속 봤어요. 붉은 경고등이 하나 더 켜졌습니다. 또 한 척이 정비대기 상태가 된 거예요.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에단 마스가가 북극 항로 문건도 남겼대. 북극 항로? 내일 같이 보자. 거기에 뭔가 답이 있을지도 몰라. 저는 창밖을 봤어요. 펜타곤 너머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저 강물처럼 시간도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60일. 그 안에 답을 찾지 못하면 태평양의 패권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9월 26일 오전 9시 펜타곤 상황실에 거대한 스크린에 캐나다 의회 생중계가 떴습니다. 오타와 의사당의 웅장한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붉은 카펫이 깔린 단상 위에는 쉐빙선 모형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금색 테두리의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죠. 저는 데이비드, 피터와 함께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상황실에는 우리 외에도 수십 명이 넘는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네, 오늘은 캐나다 북극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캐나다 총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카메라가 쉐빙선 모형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이 하얀 선체에 빨간 단풍잎이 선명했어요. 길이 200m, 폭 30m의 거대한 극지 쉐빙선이었죠. 모형이지만 디테일이 놀라웠습니다. 선수의 특수 강화 구조, 측면의 분쇄 날개, 원자력 추진 시스템까지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었어요. 이 배 한 척이 3m 두께의 얼음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총리가 모형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배를 12척 건조합니다. 그 순간 카메라가 계약서로 향했어요. 금액란이 화면에 가득 찼죠? 60조 원. 피터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60조 원이라니. 그 숫자가 마치 우리의 패배를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계약서 하단에는 한화오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총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독점하던 북극 항로, 이제 우리가 깨뜨립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특히 한화오션과 대우조선해양의 극지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들은 쇠빙선뿐 아니라 항로 운영 노하우까지 제공합니다.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췄는데 한국 대사와 한화오션 대표가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그때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CNN이 긴급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속보입니다. 미 해군 항모 경납고 현장을 독점 취재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 니미츠 함 경납고가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거대한 경납고 곳곳에 빨간 태그가 매달려 있었죠. No sale, 운항 불가, 정비 필수. 카메라가 천천히 패닝하며 태그들을 비췄습니다. 하나, 둘, 셋. 열하나, 열둘. 정확히 12개의 노세일 태그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각 태그에는 문제 부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진축 베어링 교체 필수, 캐터펄트 2번 작동 불능, 레이더 냉각 시스템 고장.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했습니다. 이 태그 하나하나가 치명적 결함을 의미합니다. 한화오션이 떠난 지 불과 48시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현장 수병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기술자 1명이 관리하던 구역을 이제 미군 10명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텅 빈 정비구역을 비췄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쓰던 공구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 위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한 게 보였습니다. 피터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누가 취재를 허락했어. 이건 기밀사항이잖아. 이미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약점을 보고 있었어요. 다시 캐나다 의회로 화면이 돌아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거대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그의 뒤에 떴죠. 러시아 쉐빙선에 의존하면 연간 180일만 항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가 차트를 들어 보였죠. 하지만 한국 쉐빙선이 투입되면 320일입니다. 거의 연중 운항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연간 500조 원 규모의 북극 물류 시장을 의미합니다. 데이비드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다음 주 20일이면 북극 자원 개발이 완전히 달라져. 무슨 말이야? 피터가 물었습니다. 석유, 가스, 히토류. 연간 수백조 원의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배제되는 거고, 제가 덧붙였죠? 중국도 이미 한국과 접촉 중이래요. 화면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어요. 한화오션 김성진 대표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당당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75년간 극지 환경을 연구했고 빙의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을 정비하며 얻은 극한 환경 기술이 모두 여기 녹아 있습니다. 이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화가 미 해군 정비를 하며 쌓은 기술이 쉐빙선에도 적용된 거였죠. 극한 환경, 염분 부식, 저온 작동, 충격 흡수.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피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도 쉐빙선을 만들 수 있어.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있잖아. 그때 데이비드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확인했어요. 최소 10년이 걸린대요. 10년? 경험이 없어서? 러시아나 노르웨이 기술을 도입해야 한대요. 게다가 그들도 우리보다 한국을 선호한대요. 상황 실문이 열리고 해군 참모총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성 장군 계급장이 조명 아래 반짝였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방금 알래스카 기지에서 연락이 왔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러시아 쉐빙선이 통행료를 50% 인상했대. 뭐라고요? 우리가 약해진 걸 알고 있어. 모두가 알고 있다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캐나다 의회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붉은색과 흰색 풍선이 터지며 색종이가 날렸습니다. 오늘부로 캐나다는 북극의 새로운 리더가 됩니다. 총리의 선언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그 순간 화면이 또 분할됐습니다. 이번엔 한국 뉴스였어요.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쉐빙선 건조가 즉시 시작됩니다. 조선소 전경이 보였죠?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아래 철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쉐빙선은 18개월 내 진수 예정입니다. 피터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18개월? 우리 부품 대체에 걸리는 시간과 똑같네? 그때쯤이면 우리 함대는 완전히 마비되고 캐나다는 북극을 지배하겠죠. 제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해야 해. 뭐라고 보고할 겁니까? 피터가 물었어요. 진실을 말해야지. 우리가 실패했다고? 실패라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피터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공허하게 들렸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캐나다 단상 위에 쉐빙선 모형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 계약서에는 한국과 캐나다 대표의 서명이 선명했죠. 계약서 위에 샴페인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항모 경납고의 노세일 태그들은 초라하게 펄럭였어요. 12개의 빨간 태그, 우리 패권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에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부품도 멈췄고 북극도 떠났어요. 제 목소리는 탄식에 가까웠죠? 우리가 한국을 잃었을 때 태평양과 북극을 모두 잃은 거예요. 참모총장이 명령했습니다. 1시간 내로 백악관 상황실에 모이도록 전략 재검토를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다. 모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스크린 속 캐나다 의회의 환호성과 우리 경납고의 적막함, 그 대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북극 항로의 통제권, 그것은 21세기 해양 패권의 열쇠였는데 이제 그 열쇠는 한국과 캐나다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피터가 제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에단, 정말 끝난 거야? 저는 대답 대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대사와 캐나다 총리가 악수하는 장면이었어요. 두 사람의 미소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둡고 차갑고 고립된 미래를요. 백악관으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에 사과할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함대와 함께 침몰할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 백악관 상황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9월 26일 오후 2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 안보회의가 시작됐어요.
타원형 테이블에는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피터와 저까지 15명이 앉아 있었죠. 제 손에는 지난 72시간 동안 준비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한미동맹 재구축을 위한 상호 존중 조달 원칙이라는 제목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보고서 표지에는 제가 직접 쓴 문구가 있었습니다. 동맹의 가치는 달러가 아닌 신뢰로 측정된다.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화 오션 철수 이후 상황을 듣고 싶다. 국방장관이 일어났어요. 그의 손에는 빨간색 파일이 들려 있었죠. 현재 7함대 가동률은 58%로 떨어졌습니다. 58%? 3일 만에? 예, 카카. 예상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이대로라면 2주 내에 50% 아래로 떨어집니다. 합참의장이 이어받았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어요. 더 큰 문제는 중국입니다. 그들이 대규모 해상훈련을 발표했어요. 언제? 다음 달입니다. 타이완 근해에서요. 참가 규모는 항모 3척, 구축함 15척입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가 약해진 틈을 노리는 거군. 피터가 손을 들었습니다. 각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초강수를 써야 합니다. 초강수? 대통령이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겁니다. 삼성, 현대, LG의 미국 법인 계좌를 모두 묶는 거죠. 그들이 굴복할 때까지 압박을 강화하자는 거죠. 국무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동맹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미 파괴됐잖아요. 근데 피터가 소리쳤죠. 그들이 먼저 우리를 배신했어요. 배신? 우리가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린 게 먼저 아닙니까? 그건 정당한 정책이었어요. 정당하다고요? 1억 4천만 원을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가 일어섰어요. 각하, 제 보고서를 보시겠습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지난 15년간 한화오션은 우리 함대 정비의 40%를 담당했습니다. 그들이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는 500테라바이트가 넘습니다. 함정별 정비 이력, 부품 교체 주기, 고장 패턴 분석.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화면에 차트를 띄웠죠. 붉은 선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래프였어요. 한국 없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90일입니다. 90일 후엔 함대의 70%가 정비 대기 상태가 됩니다. 반면 중국 해군은 100% 가동 상태를 유지하겠죠. 러시아도 북극에서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피터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뭘 제안하는 거야, 에단? 상호 존중 조달 원칙입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보고서의 핵심 페이지를 펼쳤어요. 첫째, 동맹국을 하청업체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합니다. 둘째, 기술 협력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셋째, 일방적 정책 변경 전에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 피터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죠. 미국이 한국에 사과하자고? 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초강대국이야. 초강대국이 함대 없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항모가 바다에 떠 있어야 초강대국이죠.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에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지? 내일 예정된 연설문을 수정해야 합니다. 연설문? 유엔 총회 연설이요? 전 세계가 보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우리 안보의 핵심이라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설문 초안을 가져왔어요. 두툼한 서류 처리였죠. 붉은 펜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현재 초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읽기 시작했어요. 최근 일부 동맹국과의 마찰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붉은 펜을 들었어요. 유감이 아닙니다. 펜으로 유감을 지웠습니다. 굵은 선이 그어졌죠. 그리고 그 위에 또렷하게 썼어요. 사과. 최근 일부 동맹국과의 마찰에 대해 사과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에단,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국방장관이 말했죠. 그럼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일본 18개월 걸립니다. 독일 수상함 경험이 없대요. 프랑스 이미 거절했어요. 중국 그건 불가능하죠. 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에단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모두가 놀라 그를 봤죠.
캐나다도 한국을 선택했잖아요. 60조 원을 투자하면서 말이죠. 유럽연합도 한국과 조선 협력을 논의 중이래요. 우리만 고집을 부릴 순 없습니다. 피터가 다시 반박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하지만 체면이 있잖아요. 미국의 위신이. 위신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항모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무슨 위신이요? 노 세일 태그 12개가 우리 위신입니까? 가짜 품격으론 함대를 못 띄웁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만 들렸죠. 그때 대통령이 연설문을 손에 들었어요. 붉은 펜으로 지워진 유감과 새로 쓰인 사과를 오래 바라봤죠. 애단 사과하면 한국이 돌아올까? 확신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확실히 끝입니다. 90일 후 우리 함대는 마비되고 북극은 캐나다가 지배합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국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한화오션도 재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대요. 하지만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요. 상호 존중이 핵심일 겁니다. 그리고 비자 수수료 정상화도 요구하겠죠?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백악관 정원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단풍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북극 항로는 합참의장이 대답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주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통행료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되겠죠? 연간 수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중국도 한국과 손잡으면 우린 완전히 고립됩니다. 피터가 마지막 저항을 했어요. 카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 의회를 통해 한국 기업 제재법을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모든 수입을 막는 거죠. 그럼 전 세계가 우리를 비난할 거야. 국무장관이 말했어요. 동맹을 협박하는 나라로 낙인 찍히겠죠. 더 이상 어떤 나라도 우리를 믿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단. 예, 카카. 연설문을 다시 써라. 어떻게요? 내 보고서대로 상호 존중 조달 원칙을 포함해서 그리고 한국에 대한 감사도 넣어. 피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카카, 정말로 사과하실 겁니까? 대통령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피터, 자존심과 함대 중 뭐가 더 중요한가? 하지만 함대 없는 자존심은 허상이야.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온다. 대통령이 연설문에 서명했어요. 사과라는 단어 옆에 이니셜을 적었죠.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유엔에서 발표한다.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요청해. 서울에 가는 것도 검토하고. 그리고 그가 저를 봤어요. 애단 자네가 실무 협상을 맡아. 내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도 팀에 넣고. 회의가 끝나고 피터가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애단 넌 미국을 팔아먹은 거야. 아니요, 피터. 미국을 구하려는 겁니다. 한국에 무릎 꿇는 게 구하는 거야?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이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국회의사당 돔이 보였어요. 석양에 물든 돔이 붉게 빛났죠. 피터, 21세기 패권은 혼자 지킬 수 없어요. 믿을 수 있는 동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존중에서 시작되죠. 피터는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연설문을 다시 펼쳤어요. 사과라는 단어가 선명했죠. 작은 단어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어요. 미국이 처음으로 동맹국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북극 항로 국제협약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잃기 전에, 태평양 함대가 고철 덩어리가 되기 전에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굴복이 아닌 협력, 지배가 아닌 동반성장,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패권이라고요. 9월 26일 밤 10시 펜타곤의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미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날아온 보고서였어요. 붉은색 극비 도장이 찍힌 문서를 받아든 저는 손이 떨렸죠. 태평양 함대 전투력 평가, 긴급이라는 제목 아래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결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한 건 태평양 함대 사령관 제임스 리처드슨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3시에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그의 얼굴은 초췌했죠. 에단 피터 그리고 참모진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 우리 함대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현재 시점 대비 8주 후 예측치입니다. 그래프의 선이 급락하고 있었어요. 함대 가동률 62%에서 37%로 하락합니다. 제가 숨을 멈췄어요. 이미 예상했던 수치였지만 공식 보고서로 확인하니 더 무겁게 느껴졌죠. 37%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떴어요. 평균 정비 대기 시간 180일. 피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180일이요? 반년이나? 그렇습니다. 한화가 있을 때는 14일이었죠. 정비를 기다리는 동안 함정은 그냥 항구에 묶여 있는 겁니다.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세 번째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캐나다 극지 쉐빙선 프로젝트입니다. 60조 원 12척, 연간 운항 가능 일수 320일.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령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북극 항로의 완전한 재편입니다. 미국 없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화면이 바뀌었어요. 해군 함정체계사령부 네이브시의 공식 문서가 떴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공동 명의의 긴급 권고문이었죠. 권고사항 한국과의 기술 협력 즉시 체계, 근거 현 추세 지속 시 90일 내 전투력 50% 상실, 결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 문서 하단에는 두 사령부의 공식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미 해군 최고 권위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죠. 우리가 한국 없이는 함대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피터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건 항복 문서잖아. 항복이 아닙니다. 사령관이 단호하게 말했죠.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요. 데이비드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해군 동향입니다. 화면에 위성 사진이 떴어요. 산둥함, 랴오닝함, 푸젠함이 모두 출항 준비 중입니다. 정비 완료율 95% 이상이에요. 반면 우리는 그가 클릭하자 다른 사진이 나왔죠.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의 항모들이었어요. 링컨함 정비대기 47일째, 루스벨트함 정비대기 73일째, 레이건함 제한적 운항만 가능. 사령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러분, 제가 40년간 해군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캐나다도 한국을 택했는데 우린 아직도 눈 감을 건가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국방장관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방금 일본 방위성에서 연락이 왔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물었죠. 그들도 한국과 정비 협력을 확대한대. 우리를 배제하고? 그렇다. 회의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피터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건 음모야. 한국이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거라고? 음모가 아니야. 피터, 사령관이 말했어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지.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기억나? 그게 시작이었어. 데이비드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정비대기 180일이면 연간 운항 일수가 185일밖에 안 돼요. 절반을 항구에서 보낸다는 거죠. 그럼 실질 전투력은 30% 수준입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국방장관이 네이브시 권고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문서가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방산 기업들은 파산하겠죠. 동맹국들은 신뢰를 잃을 거고 중국은 축배를 들겠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사령관이 화면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태평양 지도였습니다. 뒤에 빨간 점들이 중국 해군 기지를 표시하고 있었고 파란 점들은 우리 기지였죠. 그런데 파란 점 중 절반이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회색은 90일 내 운용 불가 예상 지역입니다. 괌, 오키나와, 요코스카 다 포함되네요. 피터가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사령관이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태평양 전력의 절반이 운용 불가 상태가 됩니다. 타이완 해협 위기 시 대응 불가, 남중국해 자유항행 포기, 동맹국 방어 의무 이행 불가, 한마디로 태평양 패권의 종말입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결심하신 겁니다. 사과만으로 충분할까? 사령관이 물었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울에 가서 직접 협상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서라도요. 피터가 비웃었어요. 무릎 꿇고? 미국이? 피터요. 사령관이 그를 노려봤습니다. 자네 때문이야? 뭐라고요? 비자 수수료 인상 자네가 주도했잖아. 그건 정당 동맹을 돈으로 재단한 게 정당해? 국방장관이 중재했어요. 과거는 됐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내일 대통령 연설 후 즉시 서울로 가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협상팀을 꾸리고 실무진을 파견하고 한화오션 경영진과도 직접 만나야죠. 그들이 받아줄까? 누군가 물었어요. 사령관이 네이브시 권고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걸 들고 가면 됩니다. 미 해군 최고사령부가 인정했다고? 한국 없이는 우리 함대가 멈춘다고? 자존심은 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한국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어요. 태블릿을 보여줬죠. 미 해군 한화철수로 마비 위기, 37% 가동률 역사상 최악, 캐나다와 60조 원 쇠빙선 계약, 미국 배제. 헤드라인들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유엔 총회 연설, 오후 2시 서울행 특별기 출발. 에단 협상팀장은 자네야. 네, 알겠습니다. 피터, 자네도 간다. 피터가 망설였어요. 가서 직접 사과해. 자네가 시작한 일이니까. 회의가 끝나고 사령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에단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한국에 가거든 진심을 전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들 없이는 태평양을 지킬 수 없다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40년 군 경력의 노장이 눈물을 보인 거였죠. 저는 네이브시 권고문을 가방에 넣었어요. 37%, 181, 60조 원. 이 숫자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대답을 들을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 그 더 이상의 실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9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 대표가 서울 협약에 서명하는 순간이었어요. 제 앞에 놓인 문서에는 상호 존중 조달 원칙 합의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그 아래 찍힌 도장을 보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승인이라는 붉은 도장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불과 5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으로 시작된 갈등이 이렇게 끝나다니요. 회담장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에 빛나는 서울의 모습이 평화로웠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실은 현대적이면서도 품격이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클라크 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 우리가 보였던 오만함을 용서하는 관대함이 느껴졌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미래가 더 중요하죠? 우리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조용한 회담장에 울렸어요. 제가 어제 유엔에서 약속했듯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게 보였죠?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특히 일방적인 비자 수수료 인상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을 하청업체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겠습니다. 공식 사과가 다시 한번 이뤄진 순간이었죠. 통역사의 목소리도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한화오션 김성진 대표가 보고서를 펼쳤어요. 두꺼운 파일이 테이블 위에 놓였죠. 협약 발효 즉시 정비 재개가 가능합니다. 거제 조선소에는 이미 320명의 기술자가 대기 중입니다. 현재 대기 중인 함정부터 순차적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예상 복구 시간은 3개월 내 가동률 70% 회복 가능합니다. 6개월이면 완전 정상화됩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37%까지 떨어질 뻔했던 가동률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죠. 피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얼굴에는 진정한 후회가 보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를 제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앞을 봅시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실수에서 배우는 것, 그것도 성장입니다. 그때 화면에 거제 조선소 실시간 영상이 떴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우뚝 서 있었어요. 높이 128m의 붉은 크레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그 아래서 한국 기술자들이 미 해군 함정 정비를 재개하고 있었습니다. 파란 작업복에 물결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크레인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미 기술 동맹 재출발, 신뢰로 만드는 태평양의 평화.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어 오타와가 보였어요. 캐나다 의회에서도 발표가 있었죠. 총리가 직접 나와 말했습니다. 한국, 미국과 함께 북극 항로를 개발합니다. 삼국 협력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로를 만들겠습니다. 갈등이 아닌 협력이 북극의 미래입니다. 단상 위에는 여전히 쇠빙선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옆에는 세 개국 국기가 나란히 서 있었죠. 60조 원의 프로젝트가 삼국 공동사업이 된 겁니다. 데이비드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협약 체결 효과 분석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초록색 선이 위로 향하고 있었죠. 가동률 62%에서 3개월 내 70% 회복, 평균 정비 대기 180일에서 30일로 단축, 북극 운항 가능일수 320일 유지, 미국도 참여, 연간 경제 효과 50조 원 추산, 숫자들이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 국방부 장관이 추가 발표를 했어요. 은발의 장관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정비 계약이 아닙니다. 기술 공유, 인력 교류, 공동 연구 개발을 포함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미국에서 연수하고 미국 기술자가 한국에서 배웁니다.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맹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서 서명 순간이 왔습니다. 양국 대표가 동시에 펜을 들었어요. 만년필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죠. 서명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한국과 미국은 기술 동맹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선언에 박수가 터졌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박지우 엔지니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생중계로 참여한 거였어요. 그의 뒤로 니미츠함이 보였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죠.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의 신뢰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라인이 다시 움직이면 함대도 다시 움직입니다. 그것이 동맹의 힘입니다. 피터가 제게 속삭였어요. 목소리에 진정한 깨달음이 묻어났습니다. 에단, 내가 틀렸어? 뭐가요? 한국은 하청업체가 아니었어. 그들은 우리의 생명줄이었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피터.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관대함에 감사해야겠어. 회담이 끝나고 우리는 거제로 향했어요.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을 거쳐 거제로 가는 길이었죠. 조선소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비를 기다리던 미 해군 함정들이 줄지어 있었고 한국 기술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망치 소리, 기계 소리가 조선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노세일 태그들이 하나둘 떼어지기 시작했어요. 12개의 빨간 태그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함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이클 감독이 달려왔어요.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에단, 그들이 돌아왔어! 정비창이 다시 정비창이 됐어! 해체장이 아니라 정비창으로. 캐니벌라이징도 이제 끝이야. 그의 기쁨이 전염되어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미국 수병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포옹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골리앗 크레인 아래서 한미 기술자들이 악수를 나눴어요. 서로를 껴안는 모습도 보였죠. 누군가는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고 누군가는 함께 웃었어요. 일주일 전에 차가운 이별이 따뜻한 재회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하다. 신뢰는 깨지기 쉽지만 회복될 수도 있다.
누군가의 말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이제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잃을 뻔했던 것들을요. 태평양의 패권, 북극 항로의 기회,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하지만 늦기 전에 깨달았고 용기를 내어 사과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강한 동맹이 되었죠. 때로는 굴복처럼 보이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피터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한강의 다리들이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에단, 이제 바다도 북극도 실내로 움직이네? 그렇죠. 강요가 아닌 신뢰로 한국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어. 무엇을요? 진정한 힘은 지배가 아니라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도 힘이라는 것. 한강 다리를 건너며 불빛들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와 워싱턴이 이제 진정한 기술 동맹으로 연결된 거죠. 상호 존중 조달 원칙. 간 작은 변화 같지만 세계 질서를 바꿀 큰 걸음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마지막 연설에서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맹을 선언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부품 공급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동맹 설계자입니다. 함께 태평양을 지키고 함께 미래를 만들 파트너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거리는 멀어져도 관계는 더 가까워졌죠.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으로 시작된 위기가 상호 존중의 새 시대로 끝났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걸 배웠어요. 겸손을 배우고 존중을 알게 된 미국,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태평양도 북극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